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이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는 김영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첫 시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내용은 이제 집합건물법 개관입니다. 처음에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집합건물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합건물이란 무엇인지, 집합건물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말씀 드릴 겁니다. 1시간으로 잡혀져 있지만은 제가 좀 길게 진행하지 않고 짧게 강의 시간 진행하고 여러분이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또 질문해 주시는 시간으로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다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만 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현재까지 우리나라 법제가 어떻게 발전해 오고 있고 발전해 왔으며 또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저도 그렇지만은 이쪽 분야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왜 법제도가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래서 좀 열심히 하지 뭐하냐 이런 욕을 좀 많이 먹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변명도 여러분들한테 같이 좀 들려드리고 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집합건물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건물이 이제 일반 건물인데 집합건물은 그 안에 여러 개의 건물이 별도의 독립된 건물이 들어가 있는 걸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집합건물은 어떤 게 있나요? 대표적인 게 아파트가 대표적인 집합건물이죠. 오피스텔도 대표적인 집합건물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연립주택, 공동주택의 일종이죠. 공동주택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 다음에 그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이런 형태의 공동주택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상가 건물도 있죠. 복합 형태의 건물도 있고 그 상가 형태의 집합 건물도 상업용 집합 건물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파트형 공장도 있죠. 아파트형 공장을 지금은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지식산업센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즘에 뜨는 형태의 집합 건물이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대충 다 나오긴 했는데. 네. 네, 여러분도 콘도미니엄 많이 들어보셨죠? 콘도라고 하는 거. 휴양용 콘도미니엄. 그런 것도 원래 그 콘도미니엄이라는 말 자체가 집합건물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서양에서는 콘도미니엄을 집합건물이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타운하우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한 동네에 이제 단독주택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것도 거기서는 집합건물, 콘도미니엄의 형태를 포함시키긴 하는데 보통 우리나라 집합건물을 영어로 번역하면은 콘도미니엄이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콘도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죠. 휴양용, 휴양용 콘도미니엄 뭐 그런 것도 집합건물의 형태입니다. 요즘에는 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호텔 같은 경우를 이제 그 전체를 다 호텔업으로 하는데 그 개별적인 방을 분양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도 집합건물 형태긴 한데 아직 그런 형태의 집합건물은 조금 사례가 보고되거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서서히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합건물을 예전에는 집합건물의 전유 부분을 살려고 이제 전유 부분을 구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집합건물이긴 한데 그거를 투자 형태로 해서 하나의 호실을 사긴 사는데 자기가 직접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투자해서 투자금을 받는 형태로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집합건물도 등장하고 있지만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뭐 연구가 미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형태의 집합건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중에서도 여러 가지 요건들이 완화가 됩니다. 주차장 요건들이 완화가 되든지 뭐 놀이터라든지 복리시설 같은 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도심 지역 내에 설치되기가 좋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저런 소규모 형태의 그 주택으로는 그 오피스텔보다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피스텔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공동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업용 집합건물, 요거는 그 여러분 전문가 과정 들으시는 분은 그 르네시대가 아니라 부산에서 오신 분이고요. 그것도 이제 대규모 점포긴 한데
이 가든5인데요. 가든5도 대규모 점포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구분 소유자입니다. 구분 소유권이 있는 집합 건물의 형태입니다. 저희가 흔히 책에서 쓸 때는 전유 부분이 5,000개 이상 있는 집합 건물. 하나의 건물인데 전유 부분이 5,000개 이상 있어요. 근데 그런 집합 건물, 5,000명의 소유자가 있는 거죠. 그런 집합 건물은 사실 외국에선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이 인용되는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여기 본부장님이 점거 과정에 와서 또 집합 건물 대규모 점포의 관리에 대한 거를 또 설명해 주시기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죠. 제가 사는 곳이 제가 충남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대전에 있는 지역의 오피스텔, 한진 오피스텔하고 몇 가지를 사진을 나온 거를 가져온 겁니다. 오피스텔은 흔히 공동주택법에서는 준주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피스텔은 정식은 업무용 시설이고요. 다만 일부에서 숙식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주거 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걸 준주택이라고도 부르는데 제가 이제 지금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백혜련 위원실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같이 이제 그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공동주택관리법 속의 패러다임에 집어넣어서 준주택으로서 이제 공동주택법과 비슷하게 관리가 되도록 그래서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법이 입법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오피스텔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구로동에 있는 제가 처음에 그 신혼에서 자리 잡았던 곳이 구로동이었어요. 이제 박사과정 처음에 있을 때 돈도 없는 제가 지역을 돈이 없는 곳을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어려웠던 시절에 구로동이 그때 집값이 비싸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가보니까 그쪽 지역이 다 번쩍번쩍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 그 지식산업센터들이 쭉 들어섰는데 이 지식산업센터는 아직까지 연구자들도 제대로 이 집합 건물의 유형으로서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유형의 집합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 부분도 산자부랑 같이 법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형태 그리고 동네에서 보는 근린생활시설 여러분들 아파트 중심상업지구 보면은 아파트의 중심상업지구 보면은 저렇게 병원하고 학원들이 있는 건물들이 있죠. 이런 것도 집합 건물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거는 집합 건물이긴 한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발생하진 않아요. 소유자들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부분 다 잘 관리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집합 건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주상복합 형태 또는 복합 용도형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있죠. 상가와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같이 결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일반 현실에서는 저런 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법 제도는 아직 그 제도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관리가 되고 있어요. 저는 사실 그게 왜 관리가 되는지 그 약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도 답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되고 있는 거 보면은 저도 참 신기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단하구나. 이 법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어도 그냥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잘 관리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법학하는 분들이나 법조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법조 공백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네, 이제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조금 더 지나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집합건물 유형이고요. 집합건물에 관련된 법들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집합건물법이 관리를 하지만은 이 특별법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이 있습니다. 근데 집합건물법은 이 모든 규모의 집합건물과 그 다음에 용도의 집합건물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이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법들이 확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조금 확대시켜서 이 오피스텔이나 그 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법적 공백이 최소화되고 국민들이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해서 좀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이제 변화가 되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집합건물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구분 소유권이 이제 구분 소유권이 언제 성립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구분 소유권이 언제 성립을 할까요?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등기하기 전에도 구분 소유권은 발생을 합니다. 우리나라 법제가 그래요. 원래 우리나라는 등기를 해야지 뭐든지 다 소유권도 발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에서도 등기하고 구분 소유권 성립을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대법원 판례가 딱 등기와 상관없이 구분 소유권을 성립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2014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합건물 개정위원회에서 약간 좀 뻥했죠. 이걸 등기랑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판례가 등기와 상관없이 구분 소유권 성립한다라고 해버렸으니까 조금 어떻게 될지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은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벽, 둘러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조상 독립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뚫려져 있으면 전유 부분이 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이용상 독립성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독립된 공간처럼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좀 뭐 이제 이용상 독립성이 뭘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은 출입문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출입문이 없으면은 독립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출입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독립성이 없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출입문이 없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벽이 없으면 역시 또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게 됩니다. 예외가 한 가지 있죠. 여러분들 오픈 상가라고 들어보셨나요? 상가 1층 보면은 상가 1층 여러 개 점포들이 막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그 각각의 점포들을 다 벽을 막아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장사가 안 되겠죠. 그분들은 널리 자기 점포가 어딘지 알려야 되고 시장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또 그 보행자들한테 구매 욕구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게 다 벽으로 가려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구분 소유권이 칸막이를 다 쳐놨다가 나중에 등기가 끝나면은 그걸 다 제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제거를 해버리면 구분 소유권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서 집합건물법 변경을 해서 구분 점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밑에다가 이제 경계 표지하고 건물 번호 표지만 설치를 하면은 벽이 없더라도 구분 소유권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구분 점포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 이용상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없더라도 구분 소유권 인정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뭐 구분 소유권에 관련된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그냥 간단한 내용들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구분행위. 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고 당연히 이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소유자가 내가 이건 집합 건물로 하겠다 또는 집합 건물로 하지 않고 일반 건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걸 정해야 됩니다. 이제 그걸 구분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얘기가 들어가면 좀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집합 건물로 분양을 하면 소유자가 이거는 집합 건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거로 볼 수 있겠죠. 네. 자, 구분 점포에 관련된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위한 단체가 무엇인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집합건물법상의 집합건물 관리단의 구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단체라고 하는 거를 경험해 보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단체라고 하면은 동문회, 동창회 같은 게 있죠. 또는 종중 같은 게 있죠. 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시죠. 교회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임 단체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모임이라고 하는 거는 법인처럼 하나의 사람처럼 취급을 해줘요. 근데 사람처럼 취급해주지만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은 기본적인 특성이 뭐가 있습니까? 머리에서 결론을 내리고 행동은 뭐가예요? 손발이나 입이 행동을 하죠. 그래서 자기 의사를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그렇게 움직이는 거는 우리 DNA 속에 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집합건물 관리단이라고 하는 관리단이 사람이라고 친다면은 그러면은 그 집합건물의 머리의 역할을 해주는 건 뭘까요? 머리의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는 결정을 내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결정을 내려주는 머리의 역할을 하는 건 뭘까요? 이 중에서? 집회입니다. 총회.
우리가 흔히 총회라고 얘기하는 이 집회가 머리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의사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의사결정을 해주면은 우리 사람의 그 입이나 손발처럼 직접 그 의사를 집행해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관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관리위원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그 집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한 사람이 집행하도록 하면은 그 한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은 조금 일이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여러 사람한테 맡겨서 그 이사회라고 하는 관리위원회한테 맡겨서 그 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결정은 관리위원회에서 내리고 그 관리위원회에서 내린 구체적인 결정을 관리인이 집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은 회사에서 주주총회라는 역할이 있잖아요.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결정을 하죠.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와 정관에서 정한 내용들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 이사회에서 결정한 걸 누가 집행을 합니까?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집행을 하죠. 요즘에는 뭐 CEO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은 그건 대표이사하고 좀 다르게 보기도 하지만은 대표이사가 집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있으려면은 정관이 있어야 되고요. 정관이라고 하는 건 우리 DNA처럼 프로그래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관이 있어야 되고 결정을 해주는 기관이 있어야 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집행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집행해주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또 분리해서 이사회와 대표이사처럼 그 집행에 관련된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그걸 직접 집행하는 집행자, 관리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집합건물법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를 뽑으려면 뭐를 뽑아야 될까요? 기관으로서 제일 중요한 기관을 뽑으려면은 첫 번째는 집회. 관리단은 몸체예요. 그 자체가. 우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사람의 중요한 기관이 머리와 손이잖아요. 입이잖아요. 그것처럼 관리단의 중요한 기관은 집회이고요. 또 그리고 관리인과 관리위원회는 한 몸뚱어리로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집행을 할 때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관리위원회에서 해주면은 그 구체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서 관리인이 집행을 해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네. 네. 저기 보면 관리위원회에 의장이 임원이 있고 네. 관리인이 있는데 네. 관리인은 어떤 사람이 선출이 됩니까?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관리인은 직접 그 관리단 집회에 선출되기도 하고요. 관리위원회에 선출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두 가지 루트에 따라서 법규를 보면은 관리위원회에서 이 대표자가 이제 관리위원장, 그러니까 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있죠. 그 말씀을 드릴게요. 관리위원회가 만약에 관리위원회 의장이 있다면은 관리위원회 의장하고 관리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만약에 관리위원회가 관리인을 더 견제하는 기능을 강화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관리위원회의 의장과 관리인을 별도로 둡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 중에 한 사람이 되죠. 아니요,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률에 남아 있는데 네. 사실상 관리 대부분은 실무적으로는 구분 소유자가 관리인이 되죠. 이익을 대표하려면은 네. 타인이 절대 네.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타인이 그걸 위해서 한다고는 볼 수 네, 그렇죠. 그렇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처럼 만약에 관리위원회와 관리인이 소규모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관리위원이 다섯 분 돼요. 5분 되는데 그분 중에서 한 명을 관리인을 뽑아요. 근데 또 그 네 분이 또 관리위원회 의장을 뽑아. 그러면 이게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5분이 관리인을 선출해서 관리인과 위원들이 같이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의장을 동인으로 뽑아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두 가지가 분리될 수도 있고 같이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어느 거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관계가 긴장 관계를 좀 더 강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의장을 별도로 두는 방법이 있고요. 긴장 관계를 강조하기보다는 서로 협업을 하는 걸 더 강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직접 뽑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집합 건물의 사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가든파이브 같은 큰 대규모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위원들하고 관리인 관계가 긴장 관계가 더 강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회하고 대통령의 관계인 것처럼 그 관리위원회가 국회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위원회 의장과 관리인이 별도로 선출돼서 긴장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마치 관리위원회가 관리인을 업무 감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관리위원은
원칙적으로 집회에서 선출됩니다. 집합건물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공동주택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별대표자를 누가 뽑아요? 선거구별로 뽑죠. 근데 여기서는 집회에서 직접 뽑도록 돼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선거구별로 뽑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규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래서 규약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관리위원회에서 만들면서 들어왔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인은 누가 뽑을까요? 관리인은 원칙적으로는 관리인이 뽑는 게 원칙입니다. 집회에서 뽑는 게 원칙이에요. 관리인을. 그런데 예외적으로 관리위원회가 관리인을 선출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규약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관리위원을 선거구별로 뽑으려면 규약의 정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뽑으시려면 역시 또 규약의 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관리단 집회가 개시될 때 관리단 집회가 구성이 돼서 관련물을 게시할 때 어려운 점이 관리인을 뽑아야 되는데 규약이 없으면 어떻게 뽑을 수밖에 없어요. 집회를 열어서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집회를 열어서 뽑는데 집회가 개최가 안 되잖아요. 그럼 서면으로 뽑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정족수가 서문에 따라서 서면으로 뽑는 경우에는 항상 80%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관리단이 업무를 개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만 뚫고 들어가면은 일단 관리인만 뽑혀도 그래도 한시름 놓습니다. 관리인이 일을 처리하면 되니까. 근데 관리인도 안 뽑히면은 업무 처리하기 되게 어려워지죠.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넘어갔습니다. 쭉쭉. 이거는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조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 집합건물법과 달리 약간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르냐? 아까 우리 그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뭐라고 얘기했죠? 관리단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입주자 단체라고 얘기를 하겠죠. 모든 입주자들이 들어가 있는. 근데 아쉽게도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이 입주자 단체라는 개념을 쓰고 있지 않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공동주택에서는 선거구별로 동별대표자를 뽑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동별대표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장을 선출하거나 또는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입주자 총회라고 하는 것에서 회장을 선출을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단체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총회, 집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공동주택법은 그 가장 중요한 개념을 쓰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아파트에서 중요 결정은 누가 내립니까? 입주민들이 내리죠. 다 서명받고 다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에는 이 입주자 총회라는 개념을 쓰고 있지 않아요. 이제 뒤에 비교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인데 공동주택관리법이 비판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저렇게 단체법적인 원리를 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판을 좀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혼란이 많이 됩니다.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관리비를 누가 갖고 있을까요? 관리비 채권을 누가 갖고 있을까요? 관리단이 갖고 있습니다. 단체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그 공동주택에서 관리비가 모여지잖아요. 그 관리비는 누구 걸까요? 입주민들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 걸까요? 입주민 게 아닙니다. 왜? 입주자 대표회의 거예요. 물론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여러분의 대표자니까 여러분께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은 법률적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 소속이에요. 입주자 대표회의한테 기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 이게 왜 입주민 전체의 재산이 돼야지 이게 입주자 대표회의 재산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사람들은 우리의 대표자인 거지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단체를 구성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개념상의 혼란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법을 하는 분들이 이 두 가지 관계를 잘 정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립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한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을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바꿔내야 될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